네,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 천여 채를 소유한 40대 남성이 갑자기 숨지면서 세입자 수백 명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일명 빌라왕 사건. 피해자들은 전세 보증보험을 믿고 계약했지만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되는데요. 정부는 이와 유사한 무자본 갭 투자 피해 사례들을 찾아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관련 내용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게 처음에 빌라왕이 수도권에 빌라 오피스텔 천여 채를 갖고 있다 해서 굉장히 돈이 많고 또 돈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수백 명이 되는 거죠. 예, 지금 현재까지 집계된 그 피해자 수가 이제 무려 400명이 네. 넘고요. 지금 이 빌라 왕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지만 왕이라기보다는 사실 엄청나게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준 자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그 빌라랑 오피스텔을 무려 1,139채를 소유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이 그 무자본, 그러니까 돈 들이지 않고 갭 투자 형식으로 매입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특히 이제 타겟이 된 게 빌라와 오피스텔인데요.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떤 시가라든가 KB 시가 이런 게 공시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이런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빌라 같은 경우는 정확한 시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매매가보다 이 전세 보증금이 더 높은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계속 그냥 보증금 받아서 또 다른 그 빌라를 구입하고 계속 구입하고 이런 형식으로 무려 1,000채나 넘는 그 빌라를 오피스텔을 구입한 사람인데요. 약간 돌려막기 같은 그런 개념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분이라든가 아니면 이분을 사실 개인이 혼자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네. 이런 다수의 어떤 조직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것이 시세가 계속 오르게 되면은 또 이제 적당한 가격에 팔아서 시세차익을 놓을 수도 있고요. 이런 어떤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 사람들은 어떤 세입자에 대한 보호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네네. 저희가 이 얘기를 조금 더 빌라왕을 좀 들여다 보자면 보통 저도 그렇고 전세 계약을 할 때 전세 안심 보험 이런 거를 해서 이게 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안심을 하고 이제 계약을 맺게 되는데 지금 이게 가능을 해서 계약을 맺었는데 지금 피해자들이 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이게 지금 임대인이죠. 이 김 씨, 이 빌라 왕이라고 불리던 이 김 씨가 이 계약 만료 전에 지금 갑자기 사망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 보증 보험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보증금 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임대인이 특정돼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사망한 바람에 그러면은 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지게 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누군지 특정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과연 좀 상속인이 누군지는 잘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부모가 되든 자식이 되든 그렇게 배우자가 되든 하겠지만 과연 그 사람들이 이 굉장히 많은 보증금 채무가 있는데 과연 상속을 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를 할 것인지 한정 승인할 것인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령에 따라서 이게 확정돼야지만이 임차인들한테 이 보증보험을 든 임차인들한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보증금이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인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특히 네. 20, 30대가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 기간 동안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 이분들에게 지금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 좀 어떻게 보면은 이 보증보험의 어떤 제도적인 어떤 허점이 이번에 드러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상속이 포기하더라도 그다음 상속 재산 관리라든가 어떤 법령에 대해 절차대로 진행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민생 방안이니까 제도적으로 이 허점이 발견된 것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개선을 해서 당장 지금 400여 명의 지금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구제체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른 네. 곳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거부터 지금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피해자들 대다수가 사회 초년생이어서 모자란 예산, 주택도시공사 허그를 통해서 대출받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허그를 통해서 대출을 받았는데도 이런 피해가 발생하고 보증까지 이게 정확히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믿고 할 수 있는 제도 같은 게 거의 없는 거 아닐까요?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임대차 보호법이 처음 등장했을 때 그전까지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던 전입신고라든가 이런 제도가 생겨가지고 임차인 보호가
최소한의 보장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거 갖고 안 되니까 이제 이런 보험 제도가 생긴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번에도 이것이 사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할 여건이 안 되는 세입자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뭐 허그가 통계 잡은 게 지금 몇백 명이라 하지만 그 보험에 가입되지 뭐 형편이 안 되는 사람도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럼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보증금 보호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거 처벌이라든가 뭐 지금 구제책도 좋긴 좋은데 지금 전세 대란이 앞으로도 계속 당분간 수년 동안 예상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 보증보험도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할 것이 아니라 좀 예를 들면 임대인당 좀 보험 들 수 있는 횟수를 좀 한정한다든가, 아니면 임대차 계약하기 전에 임차인 입장에서 먼저 이 집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좀 받아볼 수 있다든가, 이런 제도 개선책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빌라왕이 소유했던 빌라와 오피스텔이 1,139채, 비상식적인 어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전부터 어떤 국세청의 제재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데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 제재가 없었던 걸까요? 그냥 정부 이 사람이 지금 세상을 떠나면서 지금 그동안 그 뭐 종부세라든가 체납한 세금이 무려 62억 원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 그동안 과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냥 이 사람이 1,000여 채 이상의 뭐 빌라나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했고, 그냥 세금을 체납했으면 그럼 1,000채 이상의 부동산이 있으니까 이거를 뭐 경매해서 정부는 세금만 보전받으면 된다. 이건 너무 단순한 사고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그 1,000채가 넘는 집에는 당연히 그 임차인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럼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정부거든요. 그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정부가 안일하게 지금 대응한 것 아닌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전세 대란은 앞으로도 지금 전문가들도 수년간 예상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피해자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뭐 사회초년생 아니면 신혼부부 아니면은 이 1억 원이 됐던 2억 원이 됐던 이 보증금이 전 재산인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좀 정부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개인으로 하기엔 좀 힘들다. 공범 가능성도 저희가 열어두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공범 관계 같은 게 증명이 된다면 세입자들이 아까 그 구상권 같은 거를 그 공범한테 청구가 되면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좀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이거는 당연히 1,000채가 넘는 그 오피스텔 빌라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안 되고요. 네네. 제가 생각하는데 이 빌라 왕이라는 사람이 그 1,000채 넘는 그 빌라를 구입하는 과정에 다 등장했을까? 과연 아니면 그 전세 계약할 때 본인이 다 얼굴을 드러냈을까도 의문이 됩니다. 아마 분명히 공범이라든 관련자들은 다수가 있을 텐데 문제는 이 사람들을 적발하고 검찰이 구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분들이 자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력이. 근데 이런 재산 범죄의 어떤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대부분이 이 재산을 뭐 빼돌리거나 은닉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피해자들이 배상받기는 좀 쉽지 않은 것이 좀 실무입니다. 아까 그 상속인 관련해서도 상속인이 만약에 이게 부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상속을 받지 않겠다 하면은 또 어떤 식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대부분이 아마도 뭐 한정 승인 아니면 상속 포기를 할 텐데요. 그러면 이제 민법 관련 법령에 따라서 뭐 상속 재산 관리인 전차라든가 어차피 전국적으로 정리는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시간 자체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허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확정이 돼야 되는데.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예외적으로 이 임대인이라든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일종의 그 예외적인 상황이라 좀 전제를 하고 세입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좀 반환하는 그런 제도적 개선. 그 당장 이번에도 좀 정책을 좀 변환해서 그 세입자들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좀 뒷받침이 돼야 하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김 씨가 체납한 세금이 한 62억 정도 된다. 만약에 이 62억 원을 완납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바로 세입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연결이 돼 있습니까? 세금을 근데 사실은 이번에 빌라왕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부동산이라든가 뭐 아파트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경매에 들어간다는 건 대부분 뭐 대표적인 게 세금이 거액의 세금을 체납하거나 아니면 은행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제때 연체돼서 이제 경매에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거든요. 네. 근데 이번 빌라왕 같은 경우는 과연 그 돌아가신 그분이 과연 세금만 연체된 것인지, 왜냐하면은 수백 채의 1,000채가 넘는 그 빌라나 오피스텔이 있는데
동시에 계약하지 않았을 거고 당연히 그럼 어느 순간에 먼저 계약한 그 세입자가 있을 텐데 그 세입자한테 제대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으면은 뭐 허그가 당장 구상 청구하거나 뭐 압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순서대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단순히 지금 세금만 뭐 보존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된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빌라왕 사건뿐만 아니라 말씀해주신 대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굉장히 늘고 있고 보증 사고만 1년 새 2배가 늘었다는 거는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좀 유형들의 사기 피해가 있었고 어떤 식으로 좀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게 지금 허그가 집계한 통계를 보니까 이 11월 달에 보증 사고 난 금액이 1,800억입니다. 1,860억. 예, 1,860억인데 그럼 그에 해당되는 보증금에 사고가 났다는 거는 수많은 세입자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또 허그가 이거 대위 변제한 게 1,300억이에요. 그러면 약간 허그도 공사인데 이 돈 1,300억 원의 돈이 날아간 겁니다. 일단은 대위 변제하느라고. 네.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요. 지금 이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고 구속하고 법의 심판을 들이대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철저히 수사당국이 수사해야 되는데 정치권이 할 일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번에 좀 수많은 제도적 허점이 발생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서 여야가 1인 시대를 입법해야 된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저겁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그 임대인, 집주인의 어떤 세금 내역서 그리고 뭐 연체된 세금 내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임차인이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제도를 지금 추진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은 연체된 세금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 세금이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세 계약할 때는 집주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등기부등본에 단순히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지 아니면 감유된 게 있는지만 있지 연체된 세금은 모르거든요. 네. 뭐 요거 이런 식으로 하나씩 좀 제도 개선을 해서 당장 내년부터는 이러한 사태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적어도 이 젊은 세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보증금이 전 재산인 우리 서민들이 좀 피눈물이 난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피해자 대부분 2030인 세대가 자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세가 좀 잘 알려져 있는 아파트 전세 구하기는 어렵고 빌라 오피스텔로 가야 되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시세가 잡히지가 않아서 뭐 이 세금 내역서 같은 경우는 정치권에서 제도로 뒷받침을 해야겠지만 이제 2030 혹은 전세를 계약하려는 분들이 이제 계약할 때 최대한 좀 이거라도 확인하고 이거라도 조심해야 된다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무조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네. 예, 이거는 사실은 이거 젊은 2030들은 이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요. 물론 그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또 이제 보험료가 지불되는 건 사실이지만 네. 적어도 그 거주하는 동안에 어떤 피 같은 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거든요. 이 부분은 반드시 선제돼야 되고요. 특히 그 다가구 주택에 그 임차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보증금이 소액인 경우도 많으니 몇 천만 원 단위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할 때 그 임대인 그리고 공인중개사한테 반드시 물어봐야 될 게 선순위.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은 혼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임차인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보다 앞선 임차인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보증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대부분이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등기부등본에도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물어보고 그 어떻게 보면 우리 전세 계약서라고 하죠. 거기다 기재를 해야 됩니다. 기재를 해서 만약에 그걸 임대인이 속였다면 그건 사기거든요. 그 부분을 반드시 기재하고 공인중개사가 확인받는 이런 것이 최소한의 어떤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세 사기 관련해서 짚어봤고요.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